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의 일부 발췌본입니다. 필명 세이노, 세이노를 쓰시는 저자인데 이름도 얼굴도 공개된 게 없죠. 근데 이제 학연 지연 없이 스스로 부를 이룬 자수성가형 부자라는 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분 조언이 보통의 자기계발서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직설적이라서 읽다 보면 좀 또 불편해질 정도예요. 바로 그 불편함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불편함이요? 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당신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위로를 건네잖아요. 그렇죠. 용기를 주죠. 근데 이 책은 달라요. 당신이 지금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그 현실부터 보라고 아주 차가운 거울을 그냥 들이미는 식이죠. 이야, 거울을요? 네. 그래서 처음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걸 탐구하는 목표는요.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 당신의 삶을 바꿀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무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듣기 좋은 말 대신 진짜 현실을 바꾸는 무기라.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첫 번째 무기부터 한번 보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자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써요. 실패하면 스크래치 하라고요. 스크래치. 네, 스크래치라. 이게 참 여러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흠집을 내다 이것도 있지만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뭐 LP판 튀면 처음부터 다시 트는 것처럼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저자는 그중에서도 지워버리다라는 의미에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야, 지워버린다. 네. 기존의 생활 수준, 뭐 주변의 기대, 심지어는 실패했다는 그 기억까지 싹 긁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라. 와,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절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빚이 한 1억 생겼다고 쳐보죠. 네, 보통은 어떻게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무리해서 또 빚을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당장 사는 집 평수 줄이면 주변에서 다 알게 될 테고 그 시선이 두려우니까요. 일종의 체면 문제인데 맞아요. 저자는 이 심리적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나요?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합니다. 그냥 버리라고 합니다. 버려라. 네, 그 체면 때문에 더 큰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거예요. 저자는 그냥 집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방이든 반지하든 가장 낮은 곳으로 의도적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그리고 바로 그 바닥을 새로운 출발선, 그러니까 스크래치 라인으로 삼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일종의 생존 예방 주사 같은 거예요. 생존 예방주사요? 네, 저자 본인도 젊었을 때 순댓집, 다락방, 뭐 가정집 차고 심지어 번역 사무실 구석에서 먹고 자면서 돈을 모았다고 하거든요. 아, 직접 경험을 했군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낮은 곳에서의 삶을 겪어봐야 나중에 진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움 없이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 바닥을 경험해본 사람은 다시 바닥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실패를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예 실패의 기준점 자체를 가장 낮은 곳으로 리셋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만약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현재의 생활 수준과 체면을 모두 스크래치하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작할 용기가 있는지 한번 자문하게 만드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모든 걸 지원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마 희망보다는 분노가 먼저 찾아올 겁니다. 분노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네, 바로 그 분노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자는 그 분노를 억누르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활활 태우라고 말합니다. 보통 분노는 다스려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배우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조언인데요. 그렇죠.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퇴화한 파충류는 화를 낼 줄 모른다는 거예요. 파충류요? 네. 악어쇼 같은 거 보면 조련사가 악어를 막 때려도 악어는 화를 안 내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처럼 당신의 삶이 부당하게 당신을 속이고 있는데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신 뇌가 파충류처럼 썩어버린 것과 같다. 아직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야, 정말 표현이 거치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해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아, 맞아요. 한 명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데 다른 한 명은
래퍼 에미넴이더군요. 하하, 그렇죠. 70을 바라보는 저자가 에미넴의 음악에서 성공의 동력을 찾는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먼저 첫 번째 인물 서진규 씨 사례부터 보죠. 네, 가난한 엿장수 딸로 태어나서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서 거의 도망치듯 미국으로 건너갔죠.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이죠. 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미군에 입대해서 육군 소령이 되고 결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반항심과 복수심이었다고 말해요. 복수심이요? 네, 자신을 짓밟았던 가난, 그리고 폭력적인 남편,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 전체에 대한 복수심, 그게 자기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에미넴, 마약 중독자 어머니 밑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의 노래 가사를 보면 욕설, 폭력, 세상에 대한 분노로 그냥 가득 차 있죠. 2000년에는 미국 청소년에게 가장 해로운 인물, 그러니까 공공의적 1위로 꼽히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에미넴은 자신을 둘러싼 그 비참한 현실에 체념하거나 순응하는 대신에 네. 그 모든 걸 음악에 담아서 폭발시켜버렸죠. 그 분노가 그의 음악을 만드는 에너지였고 결국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원동력이 된 겁니다. 아, 이 두 사례가 말하는 건 명확해요. 당신이 처한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그냥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하면서 체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노를 그냥 막연한 원망으로 흩뿌리지 말고 그렇죠.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로켓 연료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게 분노라는 강력한 연료를 장착했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쏟아 부어야 할지 그게 중요하겠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몸값이라는 아주 냉정하고 자본주의적인 개념을 꺼내듭니다. 네. 인간 시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착한지, 꿈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아, 그럼 뭘로 결정되나요? 오직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 그걸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연봉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연봉이 곧 당신의 현재 몸값이다. 네, 그 맹정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인데 부정하긴 또 어렵네요. 그럼 그 몸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자가 내리는 노력에 대한 정의가 또 아주 독특해요.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맞아요. 대부분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건 그냥 취미 생활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죠. 아, 그건 노력이 아니다. 네, 진짜 노력.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는 진짜 배기 노력은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온갖 핑계를 대고 싶은 바로 그 일을 남들보다 더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줘요.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라. 와, 이거 요즘 워라밸 시대랑은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언인데요. 하하. 이거 그냥 꼰대처럼 들릴 위험도 있지 않나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저자는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근거로 듭니다. 통계요? 네, 미국 고소득층 상위 10%는 주 50시간 이상, 상위 1%는 주 70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평생 일중독자로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효율성을 통한 시간 압축입니다. 효율성을 통한 시간 압축이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8시간이 걸렸다고 해보죠. 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연구해서 6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2시간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남는 2시간 동안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일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같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게 바로 몸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을 투입해서 경험과 지식을 쌓고 네, 그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다시 새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가 직접 겪었던 그 운전기사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완벽한 예시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청년이 그냥 운전만 한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 뭘 했는데요? 저자가 차 안에서 사업상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면 그걸 귀담아 들었다가 나중에 관련된 자료나 서류를 자기가 먼저 찾아서 미리 챙겨놓는 식이었대요. 와, 보통은 상사의 사적인 통화를 엿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걸 학습의 기회로 삼았군요. 그렇죠. 주어진 운전이라는 업무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고 그 너머에 있는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저자가 이 청년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연 매출 400억 원대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앉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청년은 나중에 독립해서 자기 사업체를 꾸렸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하는 일에서 주어진 매뉴얼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너머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나요? 이렇게 몸값을 올리는 게 결국은 실력,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학벌이 좋지 않아서 안 돼! 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게으른 사람들의 완벽한 핑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아, 핑계다. 네, 학벌이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나오죠. 일본의 한 증권사가 망했을 때 그 회사 출신의 도쿄대 법학부 졸업생이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대요. 네.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졸업생이 계속 저는 도쿄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이 말만 반복했답니다. 결국 그래서 뭘 할 수 있냐고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전화가 끊겼다는 그 이야기죠. 네, 학벌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정작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실력은 없었던 거네요. 저자는 심지어 학교 공부가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과목별로 평가하기까지 해요. 아, 맞아요. 국어의 논리력은 중요하지만 수학은 1차 방정식 이상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명확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거리 지식, street knowledge. 길거리 지식. 네, 총체적인 통찰력과 적용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진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실용적이에요. 맞아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배우라고 하는 게 바로 엑셀이더군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바로 수긍이 갔어요. 돈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숫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다루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엑셀이기 때문이죠. 아,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은 필수다. 네, 그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영어고요. 이 두 가지가 당신의 몸값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올려줄 실용적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적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학습 능력 그 자체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저자 본인의 경험담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강변에 건물을 지을 때 창문 설계에 관한 이야기였죠. 네, 한강변이라 자동차 소음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창문 시공업체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전부 미덥지가 않았던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고 말았을 텐데요. 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접 소음 차단과 관련된 해외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한 거죠. 와, 영국 논문을 한 편에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밤새워 공부했다고요? 네, 그리고는 창문 프레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유리는 어떤 걸 쓰고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직접 도면까지 그려서 시공업체에 알려줬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죠. 따로 그 지점이네요.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문제를 그냥 외주주는 대신에 스스로 그 문제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파고드는 능력.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해결해낼 수 있는 바로 그 학습 능력이야말로 평생 마르지 않는 자산이고 당신의 몸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게 저자의 생각이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세이노의 가르침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듣기 좋은 위로 한마디 없이 오히려 불편한 진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패했다면 기꺼이 가장 낮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당신 안의 분노를 성공의 연료로 삼고 또 학벌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네요. 결국 이 모든 거친 가르침들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딱 이거 아닐까요?
내 인생은 네가 온전히 책임져라. 너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책임은 변명이나 체념이 아니라 오늘 당장 엑셀을 켜고 하기 싫은 일을 1시간 더 하고 모르는 문제를 밤새워 공부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자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을 인용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걸 당신에게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좀 더 고귀한 스포츠가 아닐까?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이라는 사냥감을 쫓아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